초코파이만 초코파이. 오늘요? 아, 두개 가져왔네. 내가 먹었어. 그거 먹어서 몇 개 안 남았어. 몇개 갖고 왔다? 주는 거예요? 초코파이 먹어. 초코파이. 지금 수업 시작할게요. 이게 좀 늦어졌는데 일단은 지금 이게 지금 보면 어때? 중상이 둘이 똑같죠? 똑같죠? 이게 얘하고 얘 구별이 안 가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대부분 농장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거 보고 총체벌레 피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총체벌레가 그 습집했기 때문에 저런 피해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실제로 저게 총체벌레 피해일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보면은 우리가 벌레 하면은 따뜻할 때 많이 살아요? 잘 살아요? 추울 때 잘 살아요? 따뜻할 때요. 따뜻하게 살죠. 건조해야 잘 살아요? 습해야 잘 살아요? 춥어요. 건조해야. 잘못 알고 있어요. 그 벌레들은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가 젖으면 잘 못 살아요. 그래갖고 오히려 장마철 같은 때 번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보통 고온 건조 시기에 벌레들이 활동을 잘 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2월 달에 이런 증상들이 발생했어요. 2월 달에. 2월 달에 습해요? 추워요? 더워요? 춥죠? 습해요? 건조해요? 아, 그럼 바깥에 건조하죠. 온실계는 문을 닫고 있죠. 문을 닫고 있으니까 습해요. 그러면은 이런 환경에서는 총체벌레가 발생할 수 있나요? 발생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총체벌레가 있다고 하면은 총체벌레들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것들이요? 벌레들은? 보이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가루처럼 보이는 작은 1, 2mm짜리 벌레가 기어다니는데 굉장히 1mm짜리 되게 작은 벌레들이 기어다닐 거예요. 그러면은 그 벌레들이 있냐 없냐 일단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저게 1월, 2월, 3월 이런 때 발생했다고 하면은 벌레 피해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컨설팅을 할 때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하든 어떤 경우가 있든 간에 진단할 때는 시기적으로 이 환경에서 곰팡이가 우세할 것인가 벌레가 우세할 것인가. 그러면은 12월 달, 1월 달, 2월 달, 3월까지만 해도 벌레보다는 곰팡이가 우세할 확률이 높죠. 왜? 저온이면서 우리가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다습 조건들이기 때문에요. 그 잿빛 곰팡이가 오히려 활동할 확률이 높아요. 특히 벌레들은 저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잘 살지 못하거든요. 증식을. 그러면은 이런 증상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가면은 이렇게 해서 이게 과거에 이제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총체벌레 피해를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총체벌레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잿빛 곰팡이에 대한 유령점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려져 있어요. 새로 밝혀진 거에 의하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잿빛 곰팡이 포자가 과일의 큐티클층에 들어가서 발화하면 생기는 증상들이 바로 이런 유령점 증상들이 발생하거든요, 이것들이요. 시계를 보시면은 경주 지역 약 10월달, 그러니까 다음 달에 있죠. 이제 10월달만 해도 벌레들이 살기는 어려운 조건들이고요. 그래서 이 같은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시기에 따라서 원인이 다르다. 만약에 여기다가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농약방에서 아니면 어떤 컨설턴트가 잘못된 진단으로 총체벌레 피해라고 총체벌레 약을 뿌렸어요. 그러면은 저게 증상이 좋아져요? 오히려 더 나빠져요? 나빠질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총체벌레 약 하나가 200병 정도 뿌리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면은 2개 섞으면은 한 6만 원 정도 들어가요. 6, 7만 원. 약 하나가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정도 하고 2개 섞으면 6, 7만 원 하거든요. 그러다가 인건비 들어가면은 한 1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오히려 내가 잿빛 곰팡이가 발생한 곳에다가 습도를 더 높이는 총체벌레 약을 뿌리게 되면은 오히려 피해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더 나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증상이 이게 비교가 안 되죠. 이게 안 되죠. 왜냐면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당연히 여기 계신 학생분들은 이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봐도 잘 몰라요. 아주 이거 전문가들이 봐야지 이게 총체벌레인지 고시스팟인지 이거 분류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벌레가 활동할 수 없는 시기 환경 조건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일단 그 총체벌레나 이런 벌레 피해보다는 우리가 곰팡이 피해 쪽으로 우리가 더 볼 수도 있겠다는 거 이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은 뒤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유사 증상들이 얼마나 많다. 그러면 또 이걸 보시게 되면은 지금 풍마름병이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풍마름병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지금 어제도 저희 아는 후배가 이제 컨설턴트인데
도대체 총체 거기서도 품마른병이 발생했다고 연락이 와가 보니까 품마른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품마른병인데 이게 왜 발생했을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보세요. 식물이 다 이렇게 녹색으로 쳐져 죽죠. 이 품마른병은요, 토마토, 오이, 뭐 메론, 수박, 그래서 거의 모든 원해치 해소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 중에 하나예요. 품마른병의 특징은 발병하면 수확을 못해요. 그러니까 품마른병, 마름이잖아요. 풋마름 뭐예요? 파란 상태로 말라 죽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시드름병이나 다른 뭐 궤양병이나 이런 것들은 빨갛게 타 죽거든요. 여기서 빨갛게 타 죽는 거하고 파란 상태로 죽는 거하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하나는 파란 상태로 죽고 하나는 빨갛게 타 죽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빨갛게 타 죽는 것도 뿌리에서 물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파랗게 죽는 것도 물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서 죽어요. 왜 이런 빨갛게 타 죽는 거와 녹색으로 그냥 죽는 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이것은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속도에 죽는 속도. 죽는 속도가 급속하게 빠르게 죽으면 어떻게 죽을까요? 파란 상태로 죽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100이라는 생명체가 있다고 쳐요. 오늘 오를 죽이고 내일 오를 죽이고 오늘 또 모레 오를 죽이고 해서 한 20일 한 달에 걸쳐서 죽였으면 어떻게 될까 이파리가? 빨갛게 서서히 노랗게 빨갛게 변하면서 그 단풍물듯이 죽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품마른병, 일반적으로 말하는 품마른병과 곰팡이병에 의한 뿌리가 죽은 것들하고 비교할 때 빨갛게 타 죽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곰팡이병들에 의해서 오는 것들, 서서히 죽는 것들은 빨갛게 타 죽는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파랗게 죽는 것들은 세균들에 의해서 감염됐을 때 급속히 죽는 것들은 이런 파란색으로 죽어버려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이게 왜 왔을까? 여기서 품마른병에서 제가 1학기 때 식물병리학가 우리 식물병을 배웠잖아요. 여기서 하나 여쭤보겠어요. 곰팡이하고 세균하고 차이가 그 먹이 사이 차이가 가장 큰 중에 하나 뭐였어요? 세균은 뭘 먹고 살아요? 당분이 만들어진 걸 먹고 살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곰팡이는 자기가 녹여서 먹고 살거든요. 그러면 땅 속에 세균이 많을까요? 얼마 안 되겠죠. 땅 속에는 유기물들이 많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뭐 당분 같은 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이 청국병균, 이 품마른병이라는 것은 지하부에 많을까요? 별로 없겠죠. 그리고 스스로 효소가 없기 때문에 침투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와요? 상처가 나야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럼 여기 왜 상처가 났을까요? 보면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런 상태가 됐어요. 배구라는 게 있죠. 배구에 수경 재배할 때 배구가 뭐예요? 물을 주면은 일부 배지에 있고 일부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죠. 그 빠져나가는 구를 우리가 배구라고 불러요. 배구라고 불러요. 그럼 배구가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배지 안에? 물이 고입니다. 물이 고이겠죠. 배구를 잘못 두르면은 물이 고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 잘못 들어놓으면은 배지 내 수분 함량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 한 1m 안의 배지에서 수분 함수량이 비슷하면 좋겠는데 배구를 잘못 두르면은 편차가 클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잘못 들어놓으면은 배지 내에 물주머니라고 해서 우리가 제가 이제 가보면은 현재 가면 배지를 들어보잖아요. 들어봤을 때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비닐 안에, 자루 안에. 그러면은 물주머니 생겼다는 게 뭐예요? 뿌리가 거기 닿았을 때 뿌리가 습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구를 잘못 들었을 경우에 시드름병이, 그러니까 이런 청국병이라든가 시드름병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는 품마른병이 발생했다는 거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품마른병이 발생을 했어요. 우리 품마른병 발생을 알았어요. 우리 파랗게 죽네. 그래서 뭐 키트 검사를 하니까 키트 하나에 2만 원, 3만 원 하니까 우리 검사도 하기 싫어. 딱 봐도 품마른병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품마른병이라는 걸 진단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원인을 찾아야 되죠. 품마른병이 걸린 원인은. 그러면은 일단은 저 같은 경우 먼저 하는 게 배에코를 검사를 해요. 배에코를 들어봐요. 그 배에코를 죽은 잘 뚫었나 안 뚫었나를 확인하고 그 다음 확인하는 게 있어요. 바로 뭘까요? 구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터베드 같은 경우는 구배가 틀어져도 이제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스티로폼 베드 같은 경우는 U자형 스티로폼 베드 같은 경우는 구배가 틀어지게 되면은 안에 물이 고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배가 맞았나 틀었나를 우리가 구배를 측정하는 자가 있어요. 그거 갖다가 측정을 해보고 구배가 맞았나 틀었나 확인하고요. 만약에 구배가 많이 틀어졌으면은 들어서 그 안에 물이 고였나를 확인해요. 물이 고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단은 우리가 알았죠. 아, 구배가 틀어져서 물이 고여서 청구병이 여기 왔어. 그러면은 일단은 보식구를 죽은 데를 떼울 때도 그걸 고려해야 되고, 다음번에 잡기가 종료되면 뭘 해야 돼요? 전체 구배를 재조정하는 단계가 필요하죠.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냥 내가 이제 비급 컨설턴트 이렇게 얘기하죠. 아, 지금 청구병 왔습니다. 그래,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 그러면은 일단은 농용 마이신 집어넣으시고요. 농용 마이신 약재가 있어요. 약재 넣으면은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내 마음속에 효과가 있어요. 마음속의 효과. 마음속의 효과가 뭐냐면은 그냥 기분이 좀 안심이 되죠. 근데 실제로 거의 효과가 없어요. 그 풋마른병에서 마이신 계통은 아무튼 마이신을 집어넣으라고 할 테고, 그 다음 뭐예요? 잡기가 끝나면은 종료를 하라고 할 때, 소독을 하라고 할 때 배지를 전체 교환하라고 하겠죠. 근데 내가 배지를 새로 교환하고 새로 심었어요. 그러면은 이 배구가 잘못됐으면은, 예를 들어서 배꼴이 잘못됐으면 배꼴 다시 뚫으면 되는데, 만약에 구배가 틀어진 상태에서 제정식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풋마른병이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먼저 풋마른병을 진단했어요. 그 다음에 원인을 찾았죠. 배구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구배가 틀어졌는지를 봐서 물이 고인 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야 될 게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대책을 얘기해 주겠죠. 배구를 잘못 들었으면 이렇게 배구를 뚫으세요. 다음부터 이렇게 뚫지 마세요도 해줘야 되고, 또 구배가 틀어졌으면 이런 식으로 구배를 맞춰주세요 할 수가 있죠. 또 하나 당장 해야 될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아까 마이신 얘기했죠. 마이신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풋마른병은 아시다시피 뭘로 전염돼요? 작업 도구와 손으로 전염되죠. 그러니까 세균이 식물체의 몸속에 들어있다가 내가 이 식물체를 저격하거나 과일을 따거나 해서 손에 세균을 묻힌 다음에 다른 건전한 식물체를 만지게 되면은 그 식물체에서 병이 발생을 시작해요. 그래서 풋마른병의 특징이 보면은 한 줄로 쭉 가요. 왜 한 줄로 갈까요? 작업 방향이죠. 내가 앞에 거를 만지고 뒤에 거를 만지면은 일주일에 뒤에 또 걸리고, 또 뒤에 거를 만지고 또 뒤에 걸 만지면은 일주일에 또 걸려요. 계속해서 반복돼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풋마른병의 증상이 의심된다. 해야 될 게 일단 제거를 하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거기다가 빨간색 리본이라든가 어떤 표시를 해서요, 그 발생된 포기로부터 뒤로 한 10포기, 앞으로 5포기 정도를 뭘 해야 돼요? 앞으로 일주일간 건들면 안 돼요. 왜? 풋마른병의 잠복기는 일주일이면 다 발생을 하거든요. 만약에 일주일 동안 앞뒤에서 발생을 안 했으면 뭐예요? 잠복기가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원래 발생했던 그 포기에서 전염된 건 아니에요. 다른 데서 전염된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첫 번째 할 게 풋마른병 진단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원인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될 게 바로 조치들. 건들지 마세요. 여기는 뭐 빨간색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이 지역은 앞으로 일주일간 건들지 마세요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배구를 정확하게 뚫는 방법과 구배를 맞춰주는 방법을 우리가 컨설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세트가 되면은 한 개의 스파 컨설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한 150만 원을 또 청구해서 받아가면 돼요. 그렇게 해놓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이것을 컨설팅, 풋마른병에 대한 컨설팅을 하려면은 풋마른병에 대한 뭘 알아야 돼요? 병균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특징을 알아야 되고, 그게 뭐예요? 바로 즙액 전염이 잘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상처를 통해서만 들어가지 스스로 침입할 능력은 없다는 걸 우리가 풋마른병에 대한 균주에 대한 특징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 다음에 알 게 뭐예요? 이거는 수경재배할 때 배액구 뚫는 거 뭐예요? 수경재배에서 우리가 배액구 뚫는 걸 배웠죠. 그러니까 수경재배를 또 정확하게 배액구 뚫는 방법과 구배 잡는 법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야 돼요. 그렇고 나면 우리가 여기서 뭐가 들어가요? 토마토의 일반적인 기본 재배 방법, 그 다음에 거기다가 수경재배 방법, 그 다음에 풋마른병의 특징까지 세 가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컨설팅이라는 건 하나가지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묶어서 한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해요, 이것들이요. 그리고 경험도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재미있는 게 작업 방향을 따라 식물체가 죽어간다는 것들, 이게 특징이에요, 이것들이. 또 볼게요. 용어는
이제 색깔을 보세요.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약간 갈색을 띠고 있죠. 갈색을 띠고 있어요. 얘 벌레가 이거 벌레 EMP인데 벌레가 눈에 안 보여요. 벌레가 눈에 안 보이는데 피해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 녹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일단은 이런 특이한 증상들이 이렇게 토마토 이거 병을 많이 그런 그 피해 증상들을 많이 관찰하게 되면은 우리가 노궁에 대한 것들을 초기 증상부터 요게 이거는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이거는 거의 이거 지금 갈라지는 것까지 마지막 단계고 초기에 여기서 줄기 같은 이파리 같은 색깔이 조금 이상하게 변한 거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 보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일단은 100배짜리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보여요. 우리가 이제 컨설팅을 하려고 하면 한 100배짜리 현미경 정도는 하나 갖고 오시면 좋거든요. 얼마 안 해요. 한 50만 원, 100만 원 정도는 살 수가 있거든요. 그걸 구입한 다음에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노궁해가 이제 이걸 갖다가 루페나 돋보기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보고 곰팡이병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어떤 분들 이런 얘기도 해요. 아, 옆에 공사 차량 지나가서 흙먼지가 날아와서 내 나무가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사실 공사 차량이 날아온다고 해서 지나간다고 해서 이 정도로 먼지가 낄 정도로 오는 경우는 없죠. 이렇게 정도라면은 비닐 어떻게 해야 돼? 비닐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거의 뭐 완전히 차단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건 제가 본 적도 없고. 근데 이렇게 노궁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노궁해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노궁해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 했죠. 돋보기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약간 고온 50배 막 이렇게 봐야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일단은 노궁해는 얼만큼 작다? 매우 작다. 총체벌레보다 훨씬 작고 담배벌레보다 훨씬 작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또 하나 볼게요. 날개가 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날개 없는 무시충이라고 이거 보고요. 그러니까 무시충이라는 건 뭐예요? 날개 없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날개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을 현미경으로 보여야 될 만큼 작단 말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러면 이게 스스로 이동할까요? 못할까요? 그러니까 멀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겠죠. 그러면 얘가 어디서 왔을까요? 날개도 없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은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왔을까요? 방법은 제일 의심스러운 게 첫 번째가 육묘장을 의심을 해요. 육묘장에서. 왜냐하면 육묘장에서 올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의심스러운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보면은 우리가 대형 농장에 들어갈 때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갈까요? 그 사람들이 네가 나한테 우리 농장에 벌레를 갖고 들어올까봐, 세균을 묻혀올까봐, 바이러스를 묻혀올까봐 못 들어오게 해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서 굉장히 친한 사람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바로 사람에 묻혀놓아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두 가지. 첫 번째, 육묘장에서 왔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묻혀서 왔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일단 요거는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일단은 원인 규명은 이제 노궁해로 진단이 끝났죠. 아, 노궁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이 끝났으면은 우리가 이제 기술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색깔이 아까 갈색으로 변할 정도였으면은 어때요? 나무의 벌레가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판단해 볼게요. 노궁의 약, 그러니까 탈충제 자체가 워낙 비싸요. 원예용 탈충제는 보통 200평 하나 뿌리려고 하면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약재가 필요하고 그것도 하나는 게 두 개를 넣거든요. 그러니까 6, 7만 원짜리 약이에요. 그러면은 색깔이 그 정도로 변한 나무를 놔두고 약을 뿌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걔를 제거하고 뿌리는 게 약값이 적게 들어갈까요? 제거하는 게 낫겠죠. 왜냐면은 얘를 제거하고 밀도가 낮은 곳에 약을 뿌리게 되면은 두세 번이면 방제가 될 걸 갖다가 갈변된 것을 놔둔 상태에서 약을 뿌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걔를 살리기 위해서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네 번, 다섯 번 뿌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약값하고 비교해보겠죠. 얘가 한 5포기가 색깔이 변해 있는데 얘를 제거하면은 한 포기당 한 10,000원 정도 써놓을 것 같아요. 근데 5포기를 제거를 했어. 그럼 5만 원이잖아요. 근데 약을 보니까 한 두 번은 더 뿌려야 될 것 같아. 그럼 약값이 얼마예요? 한 10만 원을 절약했죠. 그다음 약을 두 번 안 뿌렸으면은 인건비가 또 최소 5만 원 절약됐어. 그럼 내가 한 15만 원, 20만 원을 절약한 거죠,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는 그래서 보면 볼게요. 또 하나 자루에 담아오라는 건 뭐예요? 왜냐면 여기 벌레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온실에서 작물을 키울 때 빽빽하게 심어요? 널널하게 심어요? 빽빽하게 심죠. 우리가 한 폭이라 더 심어야 더 수확할 거 아니에요. 빽빽하게 심으니까 내가 얘를 그냥 갖고 나면 어떻게 돼요? 벌레를
묻혀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마대포대 하나 들어가서 자른 다음에 마대에다 집어 넣어갖고 그걸 싸갖고 나와서 밖에다 버리고 내가 그러고서 약을 뿌려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컨설팅을 할 때 그러면 뭐예요? 첫 번째 녹응해가 있는데 진단해야 되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약재를 어떻게 뿌릴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포기수가 봤더니 한 100포기가 이렇게 노랗게 변했어. 그러면은 그때는 약을 뿌려야 돼? 안 뿌려야 돼요? 제거해야 돼? 제거 안 해야 돼요? 제거를 하지 말아야 되죠. 그때는. 왜요? 약을 2번 뿌리면은 10만 원 정도면 15만 원, 20만 원 되는데 100포기를 제거하면은 내가 100만 원 손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약을 뿌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분한테 얘기를 할 때 제거하고 약을 뿌리세요? 아니면은 그냥 뿌리세요라는 여기가 결정이 나겠죠.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냥 약을 뿌리는 게 아니라 녹응해로 진단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에이그 컨설턴트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어차피 내가 컨설턴트한테 돈을 주고 있잖아요. 와서 그분이 와서 내가 농약값을 내가 한 동 뿌렸을 때 10만 원, 15만 원이라 했잖아요. 만약에 3,000평이라고 해보세요. 얼마의 약값이? 수십만 원이 들어가죠. 그때는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한 번 컨설팅 왔던 비용이 거기서 해결이 돼요. 그 약값만 절약한 것만 갖고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컨설팅을 우리가 병이 걸렸다, 벌레가 있다고 해서 독일한 방법이 아니라 피해 경증에 따라서 아니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수확이 거의 종료가 됐을 때, 아니면 수확이 시작됐을 때, 아니면은 정식 초기일 때,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는 경제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그냥 무조건 약을 뿌리는 것도 아니고 이 약을 뿌릴 때도 우리가 어떻게 뿌려야 되는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 볼게요. 요거는 얘는 이제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고 얘는 볼게요. 지금 어때요? 아직 이파리 여기 보시면은 이 한 나무 자체에서도 여기서만 좀 나타나고 약간 발변된 정도 이파리가 멀쩡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내가 2,000평, 3,000평을 온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확인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내가 초기에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3,000평의 온실이 15동이라 2,000평이에요. 한 4줄씩 심어놨어요. 그러면은 몇 줄이에요? 40줄이죠. 40줄인데 이게 100m예요. 그러면은 40줄 다 돌려면 몇 미터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8km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 덥고 좁은 데도 8km를. 그럼 이걸 돌 수가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일을 하는 사람이 누가 매일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안에서? 외국인들이 5명, 6명 일을 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인들한테 이런 사진들을 밖에다 붙여놔요. 큰 예를 들어 붙여놓고 이런 거 나타나거나 이상한 증상이 발생하면은 나한테 얘기해라. 그럼 내가 가서 확인하겠다. 그리고 대신에 잘하면은 너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뭐 하나 제대로 신고하면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신 분들 꽤 되세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그래야 귀찮더라도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하면 사장한테 와서 이런 거 나왔습니다. 아니면 카메라로 자기 핸드폰을 찍어서 문자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은 사장님 보고 이상하다 그럼 가서 확인을 하고 바로 들어가겠지. 그들요. 그러면은 아까 걔 같은 경우는 아까 첫 번째 보였던 그런 경우에는 손실의 피해가 엄청 커요. 과일이 갈라질 정도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피해가 심각한 거고 우리가 발견하는 건 바로 초기 때 발견하기 때. 초기 때인데 내가 토마토를 3,000평에 24,000포기를 심어놨는데 그 중에서 10포기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발견해? 24,000포기 중에서. 발견 방법이 없죠. 근데 외국인들은 거기서 계속 입다고 하기 때문에 발견이 쉽거든요. 그래서 걔들을 통해서 뭐 한 일주일 안에 발견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번지를 막을 수 있거든요. 특히 이 작은 노구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옮기지 않으면은 볼게요. 옆나무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이동할까요? 잎이 붙어 있잖아요. 잎을 타고 이렇게 기어가요. 근데 눈에 현미경으로 보인다고 했죠? 그러면 얘가 이파리 하나 지나가려면 며칠 걸릴까요? 하루 이틀 걸릴 거 아니에요. 이파리 여기 지나갈 때. 그러면은 옆나무로 가려면 며칠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번진 속도는 굉장히 느리다. 근데 실제로 심각한 아까 이런 데까지 이 정도까지 와서 발견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뭐 노구엔 날개가 없어 스스로 이동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육묘장이나 사람을 통해서 이동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포기만 걸렸기 때문에 2포기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2만원 손해보고 말지 3만원 손해보고 말지 뽑고 제거한 다음에 전체 뽑은 경우 전체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약 한 2번만 뿌리면은 종료가 되겠죠. 이것들이.
또 이렇게 해서 컨설팅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개의 컨설팅이 완료가 됐죠.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쓰게 되면은 나중에 제가 보고서 쓴 거를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그 카톡에다가 제가 보고서, 그러니까 스팟 컨설팅한 사례들을 갖다가 보고서로 보내드릴 텐데 어떻게 보고서를 쓰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볼게요. 얘는 품마른병이 왔어요. 얘도 아까 품마른병에 아까 첫 번째 거 보여줬던 거 뭐 때문에 왔어요? 처음에 품마른병이 배구가 잘못 들려서 습해가 발생해서 습해로 품마른병균이 들어와서 청구병이 온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구배가 틀어져서 청구병이 왔죠. 그럼 왜 왔을까? 바로 이 작은 뿌리라는 이 벌레에서 왔단 말이거든요. 이 작은 뿌리파리는 펑거스 거넛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도 펑거스 거넛. 펑거스가 뭐예요? 곰팡이죠. 거넛이 바로 깔따구라는 뜻이에요. 곰팡이 깔따구. 이 뜻은 뭐냐? 곰팡이를 먹이로 하는, 곰팡이와 세균을 먹이로 하는 바로 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뭘 먹고 산다고 했어요? 곰팡이와 세균을 먹고 산다고 했죠. 곰팡이와 세균 또는 조류도 먹어, 이끼 같은 것도 먹고 살아요. 얘는 이 작은 뿌리파리는 우리 토마토나 오이 같은 뭐 딸기가 특히 토마토, 오이, 딸기에 피해를 심각해 주거든요. 특히 딸기하고 오이에 많이 주고요. 토마토는 약간 뒤쪽이에요. 그래도 피해를 크게 주는 편인데 이 펑거스 거넛이라는 이 작은 뿌리파리는 우리 쪽 산업보다 더 큰 피해를 주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 펑거스 거넛에는 의미가 있어요. 펑거스 뭐예요? 버섯이 뭐예요? 곰팡이죠. 버섯 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줘요. 얘가 어떻게 피해를 주느냐? 버섯을 파먹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파먹는 건 지가 얼마나 먹겠어. 먹어봐야 그 피해는 별로 없어요. 그 뭘까요? 우리 학생 중에서 안 왔나 오늘? 오늘 안 왔네. 네. 저기 집에 저기 뭐야 저거 뭐지? 버섯 하신 분, 버섯 한 친구 있지요? 아, 지현이 형이요? 네. 네. 거기가 이 펑거스 거넛이라는 게 버섯 냄새를 맡고 특히 느타리 버섯을 막 냄새를 맡고 그쪽으로 날아가요. 그 날아가면은 얘가 청결한 몸으로 갔을까요? 뭐 더러운 걸 묻혀갔겠죠. 그럼 거기다가 그 곰팡이나 이런 걸 전염시켜 버리면은 전체 버섯 배지가 다 녹아버리고 오염돼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버섯 산업에 굉장히 큰 피해를 주는데 아무튼 우리 토마토 산업, 이게 시설원의 산업엔 토마토나 오이나 딸기에서는 얘들이 와요. 특히 토경에서 올까요? 수경에서 올까요? 작은 뿌리파리가 수경재배에서 피해가 있어요. 토경에서는 피해가 없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수경재배라면은 우리가 이끼가 끼거든요. 얘 먹이 중에 하나 이끼예요. 그러니까 이끼 냄새를 맡고 사방 1km에서 2km 사이에 있는 작은 뿌리파리들이 모여든대요. 그쪽으로. 그럼 냄새를 맡고 왔단 말이에요. 얘들이 왔어요.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그 이끼를 냄새를 맡고 왔는데 그럼 여기다가 뭐랄까요? 성충이 피해를 줄까요? 유충이 피해를 줄까요? 성충은 피해를 안 줘요. 성충이 그럼 여기다 알을 까겠죠. 알을 까고 유충이 나오면은 이놈들이 안에 다니면서 처음에는 이끼와 이런 걸 먹고 살다가 밀도가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식물체의 뿌리를 가해하기 시작해요. 토마토나 오이나 딸기. 그러면은 토마토의 뿌리와 이런 식물체의 뿌리에 상처를 줬단 말이에요. 상처를 줬는데 얘가 뭐 먹고 산다고 했죠? 곰팡이와 세균을 먹고 산댔죠. 그럼 입에 뭐가 묻어 있어요? 곰팡이와 세균이 묻어 있죠. 근데 여기다가 곰팡이와 세균이 묻어 있는 입으로 그냥 뿌리에 상처를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병균을 식물체에 접종해버린 거죠. 그럼 접종해버렸대요. 바로 병이 심각하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경재배할 때 보통 우리가 이 작은 뿌리파리 밀도가 올라가는 걸 방지하려고 주기적으로 약을 뿌려야 돼요. 약을 우리가 관주를 해요. 몇 달을. 밀도가 올라가고 관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밀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후화산이라는 이런 과산수 약제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보급해줘요. 왜냐면 과산수소 약제를 집어넣게 되면은 일단은 이끼가 적게 자라요. 이끼가 적게 자란다는 얘기는 작은 뿌리파리가 덜 들어온다는 얘기고, 두 번째 유충들이 살아갈 때 자꾸 과산수 계통의 약제들이 자극을 주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번식 속도가 느려지겠죠. 자꾸 계속 주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런 과산수 계통의 약제를 넣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밀도가 올라가기 전에 선충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병원성, 이거 작은 뿌리파리의 유충을 잡아먹고 나는 선충이 있거든요. 선충을 넣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안 하는 경우는 제일 일반적인 방법은 여기다가 주기적으로 약제를 관주해줘요. 살충제를 관주해줘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컨설턴트예요. 나 왔는데 풋마른병이다 진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 풋마른병하고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얘도 풋마른병 왔어요. 그럼 아까 풋마른병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해야 될 게 잘라낸다. 그죠? 제거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투하기 안 돼요. 풋마른병 왜 풋마른병이라고 했어요? 녹색 상태로 죽으니까 풋마른병이죠. 녹색 상태로 죽는다는 건 이게 빠르게 죽는다는 얘기예요. 빠르게 죽는다는 얘기는 얘가 수확이 가능해요? 수확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감하게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게. 왜요? 그럼 이 안에 세균이 득실득실 거리니까. 그다음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앞뒤로 건들면 돼야 한대요. 작업을. 농작업을. 중지해야 되겠죠. 농작업을. 일단 농작업을 앞뒤로 앞으로 5포기 뒤로 10포기 정도는 작업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원인을 찾아야 되죠. 이게 구배가 틀어져서 그런 건지. 근데 딱 봤더니 작은 뿌리 파리가 이런데 이게 트랙 같은 데 잔뜩 걸려있어요. 그럼 뭐예요? 야 이거 작은 뿌리 파리 밀도가 굉장히 높구나. 아니면 눈으로 봐도 알아요. 이렇게 보면은 눈에 요만한 파리들이 거기서 피부에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날아다니고 이렇게 탁 치면은 휙 날아갔다 떨어져요. 그러면은 아 이거 작은 뿌리 파리 성충의 밀도가 높다. 성충의 밀도가 높다는 건 뭐예요? 유충의 밀도도 높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은 이 포장에서의 풋마른병의 원인은 바로 뭐다? 작은 뿌리 파리의 유충이 뿌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상처를 냈기 때문에 온 것이 원인이겠구나를 판단하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바로 작은 뿌리 파리 약제를 관주해줘야 되겠죠. 이것들. 그럼 이렇게 해서 뭐예요? 하나의 세트가 끝났죠. 풋마른병 원인이 그럼 어때요?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해요. 최근에 요즘에는요. 올해 같은 경우 장마가 길었죠. 장마가 길었어요. 우리가 7월 막 8월까지 장마가 길었어요. 그리고 온도가 높았죠. 장마가 햇빛이 없고 그 다음에 햇빛이 없고 온도가 높으면 뿌리 발달이 돼야 한대요. 뿌리 발달이 잘 안 돼요. 뿌리 발달이 안 된 상태에서 묘가 왔단 말이야. 토마토가 내가 40공 트레이에서 내가 오이를 40공 50 트레이를 해서 묘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묘는 뿌리가 돌아가고 이 상토가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뽑아서 심으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뽑았을 때 이게 무너졌어요. 무너졌다니고 이거 무너진 걸 심을 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뿌리에 상처가 되겠죠. 이게 꺾였어요. 이게요. 그럼 꺾였으면은 내가 심었을 때 풋마른병이 나온 원인이 바로 뿌리가 심을 때 뿌리에 상처 났을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나의 묘가 올 때 뿌리가 이미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꺾였기 때문에 심었기 때문에 풋마른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았다는 거 이것들이요. 그러면 이때 뭐예요 원인이? 뿌리가 발달하지 못해서 상처가 난 상태로 심었기 때문에 풋마른병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풋마른병이 오는 것들은 원인이 풋마른병이란 증상 그것만 똑같은 거지 발생한 원인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처방도 전부 다 다르게 한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한 건 뭐예요? 처음에 풋마른병이 발견되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똑같아요. 제거하고 건들지 않고 여기까지 똑같은데 원인은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야지만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냥 단순히 와서 풋마른병입니다. 어디에 갖다 맡기잖아요. 지능청에 맡기면 이래요. 지능청에서 딱 맡기면 풋마른병입니다 하고 나오고 한다는 얘기가 배지를 소독하세요. 또는 토양을 소독하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작은 뿌리파리가 계속해서 나타나면 소독할 이유가 소독해도 소용이 있나요? 없죠. 얘를 제거해야지만 효과가 있겠죠. 이것들이요. 그럼 우리가 이 풋마른병을 진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위로 올라가서 왜 이런 증상들이 원인이 풋마른병이 발생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볼게요. 얘는 지금 볼게요. 지금 가쪽에서 이렇게 온실의 가쪽에서 이렇게 풋마른병이 왔어요. 그래서 유액을 건드려 보니까 유액이 나와요. 근데 풋마른병이라고 해서 유액이 꼭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유액이 안 나와도 풋마른병이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온도가 낮은 시기 같은 경우에는 유액이 안 나오고 풋마른병으로 진단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왜 걸렸나를 봤더니 바뀌어요. 이 사람은 또 특징이 토경인데 바로 논이에요. 비가 왔는데 이제 비가 오고 나서 논물이 내 온실 주변에 논이 있었단 말이에요. 논에서 물이 스며들어서 내 온실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가쪽에 심은 것들 어떻게 됐을까요? 가쪽 것들이 아까 배지에 물주머니 생기고 배액이 잘 안 나가 뭐가 생긴댔어요? 뿌리가 상하고 그걸로 풋마른병이 들어온댔죠. 얘도 마찬가지로 논 주변에서 비가 왔을 때 물을 스며드는 물이 가쪽에 들어와서 바로 식물체의 뿌리를 스패를 주게 되면은 거기서 풋마른병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온실을 딱 가봤는데
토경재배인데 말이에요. 이렇게 갔는데 가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어요. 풍마름병이. 이쪽이 죽어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의심해요? 아, 그러면은 옆에서 물이 스며들어서 풍마름병이 발생했구나가 나오죠. 그럼 우리가 거기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제거를 한다죠. 그리고 건들지 않는다. 그럼 두 번째 왜 건들지 않아요? 거기 건든 놈 그거 걸린 거를 만진 다음에 가운데 멀쩡한 거 건드리면 병이 오니까 일단 건들지 않는다. 제거하고 건들지 않는다. 그럼 황하잖아요. 황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제거를 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실수로 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가 다음 잡기부터 해야, 이번 잡기는 할 게 없죠. 그럼 다음 잡기부터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빗물이 스며들지 않게 안거 배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배수를 바깥에 깊게 파갖고 논물이 뭐 들어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덜 들어오게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또 걸리겠죠. 근데 그런 포장에 가서 아 토양 소독을 바사미드로 해주십시오 하면은 내년에 또 어떻게 돼요? 바사미드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측면에 빗물이 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또 거기 청고병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또 컨설팅을 할 때 그럼 우리가 품마름병이라고 진단이 됐지만 원인은 뭐예요? 여기서는 바로 외부에서 빗물이 스며드는 것들이 바로 원인이 되겠죠. 이거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야 이제 그러니까 품마름병 하나만 품마름병이라는 진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건 품마름병 진단 당연히 해야 되고 받아 우리가 그다음에 대책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근본적인 해결 방법도 우리가 그것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겠더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S급이라고 불리는 150만 원짜리 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150만 원짜리 가치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피해를 안 나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이거는 그냥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곰팡이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곰팡이는 균사가 원래 색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균사가 색깔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보면 색깔이 없어요. 하얗게 나타나요. 그럼 사람들이 이거 보고 신가루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 근데 곰팡이 포자는요. 햇빛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UV 그러니까 자외선을 쬐게 되면 색깔이 노란색, 빨간색, 검정색, 회색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흰색 곰팡이가 발생했을 때 바로 우리가 이것이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오이 같은 경우는 녹균병이나 뭐 이런 경우에 있을 수가 많고 토마토 같은 경우는 잎곰팡이병이 확률이 높고 그래서 작물에 따라서 이런 흰색 포자가 나왔을 때 그 흰색 포자는 신가루병이 아니라 다른 곰팡이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오해하는 것들이 일반 농민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흰색의 균사가 발생을 하면은 이것이 그냥 흰색 포자 발생하면은 이게 신가루병인지 오해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면 신가루병은 왜 발생했을까 볼게요. 지금 일단은 곰팡이병이 발생한 것도 우리가 알았어요. 흰색 곰팡이 발생했고 아마 이제 색깔이 나중에 있으면 색깔이 이렇게 변한 걸 보면 우리가 잎곰팡이병으로 진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기가 5월이에요. 왜 발생했을까 보면은요, 이 일교차가 클 때 온실내 결로 현상에서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결로가 문제라는 거 진단이 나왔잖아요. 결로가 진단이 원인이. 그리고 결로가 진단이 원인이면은 요즘에는 그 단동온실 같은 데 가도요. 요새는 조금 데이터 같은 걸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센서를 설치하시는 분들 꽤 되시거든요. 그 데이터를 뽑아보게 되면은 아침에 온도가 몇 도 정도 상승하는지를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보셔갖고 오전에 온도의 상승 곡선이 너무 높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결로가 생기겠죠. 그럼 우리가 결로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곰팡이병을 막으려고 하면은 뭐 약을 뿌리는 게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온실의 온도의 상승 속도를 늦춰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야간의 습도에 관련해서 우리가 야간 습도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가져야겠죠. 왜냐면은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온도의 상승 곡선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습도가 낮잖아요. 온도의 상승 곡선이 좀 빨라도 결로가 안 생겨요. 근데 만약에 습도가 높으면은 온도의 상승 곡선이 조금만 빨라져도 결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곰팡이병을 막으려면 가장 큰 방법은 뭐가 돼요? 바로 습도를 낮추거나 온실의 온도 상승 곡선을 낮추거나 아니면 두 개를 다 낮추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할게요. 봤더니 일교차가 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온실을 아침 환기를 좀 더 일찍 해야 되겠죠. 일찍 하는데 어떻게 일찍 해야 돼요? 한 번에 확 열면 되나 안 되나요? 조금씩 한 바퀴 돌아가면서 천천히 온실의 온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환기를 일찍 조금씩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봤을 때 이 온실에 볼 게 뭐 있어요? 잎에 그러니까 바닥에
피복제가 안 깔려있다 해보세요. 피복제가 안 깔려있고 바닥이 흙이 공기에 노출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컨설팅을 해드릴 때 바닥에 피복제를 깔아서 흙이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야 습도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또 잎을 봤더니 잎의 개수가 너무 많아요. 그럼 야간 습도가 올라가겠죠. 그럼 잎의 개수를 줄여줘야 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병잎을 제거하고 기술지도에서 이병잎을 제거하고 잎곰팡이 정형자 혈차라고 하는데 왜 이병잎을 제거라고 할까요? 눈에 곰팡이가 보이는 이파리는 이미 잎의 기능을 상실했다. 그럼 뭐만 만들어내요 거기서? 포자만 만들어내죠. 계속 곰팡이 포자만 만들어낸다는 거는 공기 중에 곰팡이의 밀도를 높여주고 있어요. 곰팡이의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다음번에 또 결로가 발생했을 때 더 많은 병을 일으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파리를 제거하면 뭐예요? 포자의 농도를 낮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잎을 제거하고 또 하나가 잎을 제거하면 뭐가 소실히 잎을 제거하고 약을 뿌리면 뭐가 좋을까요? 어떤 잎을 제거하고 약을 뿌렸어요. 뭐가 좋을까요? 약값이 적게 되겠죠. 약값이 적게 들어요. 잎이 12장인 거하고 8장인 거하고 3분의 2를 약값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잎의 개수가 많을수록 약값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 아랫잎은 약을 쳐봐야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포자만 날릴 거기 때문에 제거하고 약을 뿌리면은 어차피 잘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거하고 그래서 항상 저는 이 약을 뿌릴 때 곰팡이 약을 뿌릴 때는 제거하고 뿌리라고요. 제거하고 뿌려라. 그럼 약값도 줄여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약을 꼭 뿌려야 되느냐? 볼게요. 이 곰팡이가 중상기까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약제의 효과가 이미 없어져 버려요. 왜냐면 이파리가 지금 내가 적심을 여기 쳤단 말이에요. 곰팡이가 여기까지 보여요. 얘는 감염됐을까 안 됐을까요? 얘도 아마 감염돼 있어요. 그러면은 요만큼 남았다는 얘기는 앞으로 수확이 내가 볼 때 길어야 한 달, 짧으면 15일, 20일에 끝나요. 그러면 내가 약을 굳이 안 뿌리고도 내가 여기까지 수확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약을 뿌리면 어떤 손실이 있어요? 약값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가 굳이 수확량이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은 그냥 약을 뿌리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적심 치고 나서 곰팡이병이 대발생했으면요, 그냥 이파리나 따고 건들지 말라고요. 왜냐면 약값이 아까우니까. 왜 곰팡이 살균제 같은 경우도 한 병에 25,000원, 25,000원, 30,000원 정도 하는데 전체 만약에 3,000평에 뿌리려고 하면은 약값만 한 50만 원에다가 인건비까지 하면은 한 6, 70만 원의 인건비가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굳이 할 이유가 없죠. 내가 60, 70kg 하려고 하면은 큰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잡을 때 한 60박스를 더 따야 되는데 그거 약 뿌렸다고 60박스 절대 못 따거든요. 차라리 그냥 피해를 조금 맞는 게 나아요. 이것들을. 그래서 항상 기술지도 할 때 뭐가 중요하다? 병이든 해충에 걸렸을 때, 병 걸렸을 때 우리가 약을 그러니까 병이 걸렸다고 약을 뿌리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약을 뿌리는 것이 손해일 때는 오히려 뿌리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고 이것들이요. 그래서 항상 요거 볼게요. 식물이 시들고 있다. 그리고 얘는요, 상유엽이 위조되고 있고 아마 다른 이제 죽어가는 걸 보게 되면 빨갛게 타 죽을 거예요. 빨갛게 타 죽었어요. 그리고 보면은 도감부가 이렇게 갈변돼 있거든요. 좀 붉은빛이 돌죠. 왜 붉은빛이 도냐면은 얘는 푸사리움에 의한 감염, 그러니까 뿌리에 온 병이거든요. 그러면은 푸사리움 포자가 붉은색이에요. 그러니까 붉은색이다 보니까 그럼 이게 붉은색이 뭐예요 이게? 곰팡이 포자가 이 안에 썰어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그러면은 이거 볼게요. 이 안에 속이 스폰지화돼 있죠. 스폰지화돼 있어요. 여기가. 그러면 왜 스폰지화돼 있을까요? 이게 식물은 버퍼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버퍼 기능? 잎에서 물이 모자라면은 어떻게 해요? 줄기나 잎이나 과일에 있던 물을 갖다가 잎으로 보내줘요. 근데 계속해서 보내는데 채워주지 않을 때요. 속이 이런 스폰지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발생하면 저 같은 경우는 시드름병은 손으로 옮길까 안 옮길까? 손으로. 곰팡이병이요? 손으로 옮겨야 안 옮겨요? 안 옮기죠. 그러면 얘는 제거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회치로 왔다. 그리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적심을 치고요. 왜냐면 적심을 치냐, 이거를 갖다가 저는 이렇게 만져보거든요. 이렇게 만져봤는데 이 속이 뱄다. 뱄다는 얘기는 죽지 않아도 앞으로 착과될 과일은 상품성이 없다는 얘기가 돼요. 과일이 작고 품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적심을 치고 잎을 훑은 다음에 잎을 훑으면 증산량이 줄어들어요? 줄겠죠. 적심 치고 잎을 훑어버리면 증산량이 줄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때요?
물을 적게 먹어도 버틸 수가 있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나무들은 열매 따먹을 수가 있어요. 저도 옛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제거를 하라고 했는데 시드름병 같은 경우는 번진 속도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 저는 웬만하면 적심 치고 아랫잎을 따버리려고요. 그러면은 있는 건 따먹고 끝나거든요.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왜 푸다름이 걸렸을까를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예.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배가 이제 뒤틀렸어요. 그래서 구배가 뒤틀려갖고 스페가 발생한 다음에 스페가 발생했으니까 그게 뭐예요? 스페라는 건 죽은 조직을 만들었잖아요. 푸다리움균은 1학기 때 배웠죠. 부생균이라고 했죠. 부생균이 뭐예요? 죽은 조직에 사는 곰팡이들을 우리가 부생균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부생균이란 말이에요. 푸다리움은. 그러면 스페가 받은 죽은 조직에 푸다리움 세균, 푸다리움 곰팡이가 붙은 다음에 다시 푸다리움 곰팡이가 살아있는 조직으로 뚫고 들어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은 얘는 부생성이 강하다고 하거든요. 뭐냐면은 완벽한 부생균은 아니고 이 안에 죽은 조직에 타고 들어가서 살아있는 조직을 타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바로 시드름병이 발생해서 이 시드름병균이 도감물을 받게 되면은 바로 물관을 막아버려서 물이 위로 올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거는요. 그러면은 이것들 같은 경우는 먼저 해야 될 게 말씀드렸듯이 시드름병으로 진단이 되면은 적심치고 이빨이 훑은 다음에 일단 갈 수가 있고, 그 다음 또 뭐예요? 스페가 왜 발생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가 문제라고 했어요? 구배가 틀어져서 배지의 물이 고인 게 원인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일단은 뭐 구배가 틀어진 곳에는 어차피 새로 심어봐야 또 그럴 거니까 그냥 놔두고 일단은 적심치고 이빨이 땄으니 그건 수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작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보면은 작기가 끝나면은 한 길게는 한 달 정도, 짧게는 15일에서 20일 정도를 우리가 온실을 정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 바로 구배를 맞춰줘야겠죠. 구배를 맞춰주면은 다음에 시드름병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시드름병이라는 거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내가 잘록병으로 죽잖아요. 나중에는 잘록병균이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 푸다름이 붙어요. 청국병으로 죽어도 나중에 푸다름이 붙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푸다리움이 우점종이에요. 땅속에서는. 그게 굉장히 우위에 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죽어도 마지막에 붙는 거는 죽고 나면 붙는 게 바로 푸다리움균이다. 뭐 이것들이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진흥청이나 이런 데 병진단을 맡기게 되면은 푸다리움 진단을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는 푸다리움균에 대해 감염됐다는 것에 의문을 많이 갖는 것 중에 하나가 푸다리움균은 식물체가 죽으면 당연히 따라 붙는 건데 그게 이렇게 푸다리움 때문에 죽었냐? 아니면은 죽어서 푸다리움이 붙은 거냐? 모르죠. 그러면은 죽어서 푸다리움이 붙은 거는 푸다리움에 의한 감염병이 아니잖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푸다리움 진단을 할 것 같으면 먼저 현장에서 왜 푸다리움이 걸렸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고 푸다리움 진단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지금 9시 52분이니까요. 예. 10시까지 예.